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네, 어유 진짜 우와. 얼굴이 정말 조그매요. 손이 큰 건가요? 얼굴이 작은 건가요? 아니, 얼굴이 조그만 거예요. 진짜 CD로 가르치더라니까요, 저번에. 예. 아, 자, 이 두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렇죠. 네, 네. 넷생남 이시안 쌤,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소개도 하기 전에 제 칭찬부터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시작할 것 같네요. 이쁜 건 이쁜 거니까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아, 이 벌칙이 이제 고갈돼 가가지고요. 다른 언니 거를 조금 뺏어와서 뭐죠? 토끼팀을 뛰면서 네. 틀린 문제를 네. 정답과 같이 외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요? 근데 너무 쉬운데요. 장소는 네. 학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태희 학생 프로필 사진 되게 부럽네요. 그렇죠. 그러네. 아련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슬람교 3대 성지요.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문제는 정말 짧은데 그렇죠. 역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알겠네요. 네, 뭐요? 하나는 네, 유명하니까. 이슬람교 성지랑 기독교 성지랑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 있죠. 저도 네. 아는 거.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두 개를 전혀 맞춰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나머지 두 개가 몰라요. 두 글자인 게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네, 맞아요. 오. 아, 근데 이게 세 개라서 나머지 하나는 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약이 영어로 뭐예요? 메디슨. 그래서 이걸 한자만 바꿔야 돼요. 한자. 어디 있나? 잘 생각해봐. 메디나. 그런가? 자, 5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입니다. 과연? 정답입니다. 메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이슬람 교도라면 네. 일생에 한 번은 여기를 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 무함마드라고 하죠. 예. 무함마드라고도 마호메트라고 하는데 그분이 탄생한 곳. 근데 여기서 좀 쫓겨나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든 거는 여기서 이제 메디나라는 도시를 가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메카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교가 좀 그 이론적으로 탄생된 곳은 메디나인 거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을 밟고서 뭐 승천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네, 두 이라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땡땡땡땡땡란 디지털 공간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인데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식으로 앞에 호모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인간이다. 그 디지털 이거 잘 이용하면 호모 디지털 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뭐예요? 호모 뭐? 호모 뭐예요? 호모 땡땡땡이죠. 호모 땡땡 5글자니까. 호모 소비자. 자, 5초간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 호모 소비자라고 해줘요. 인터넷 짤이라도 돌아다니는데. 호모. 호모. 그래도. 호모 나렌스랍니다. 네, 정답은 호모 나렌스였습니다. 나레이터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호모 나렌스라는 게 저기 디지털 공간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 파워블로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얘기하고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로서는 진짜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의외로 알아요. 그렇네요. 수업 때 성거론 시간에 이것도 배웠어요. 오. 5초 간주 주세요. 네.
네. 자. 정답은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교섭단체는 저거가 왜 이제 화제가 됐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실제로 목표가 우리가 네. 선거를 할 때 네. 교섭단체 구성 2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될까 했는데 확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게.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중국의 정치가 1949년 공산정권 수립과 동시에 초대 국가 주석에 취임한 후 당 주석을 전임하였으며 1965년 이후 문화혁명을 지도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너무 아, 유명하죠. 중국 하면 이 사람이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네. 몇 명 없잖아요. 몇명 없어요. 아는 중국 분 몇 명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마오쩌둥 그리고 모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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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택동이 마오쩌둥 아니에요? 네, 5초 이 카운트 정도네. 주세요. 5, 4, 3, 2, 마오쩌둥. 1. 마오쩌둥. 자. 우와. 네. 중국은 정말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딱 그 북경에 가잖아요. 베이징에 네, 가면 천안문 광장부터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진을 딱 그 문에서 찍잖아요. 네, 네. 거기에 초상화 있죠. 그게 마오쩌둥 그게 아닙니까? 마오쩌둥 네. 대통령입니다. 그게 사실은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집권했다가 또 마지막엔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등소평이거든요. 등소평이 저 사람 우상이야 철거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민중들이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문화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덩샤오핑. 네, 덩샤오핑. 덩샤오핑. 그러네요. 맞아. 등소평, 정서평. 요즘 점점 지환 씨가 네. 똑똑해져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김상식 아니겠습니까? 똑똑해지는데 건방져진다는 부작용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뗐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런 민중들의 지지 때문에 그냥 놔둬라라고 한 게 지금도 계속 그래서 그 초상화를 걸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약간 좀 우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문제 중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세 문제를 맞췄어요. 일단 벌칙은 면제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금융위기를 가리키는 말로 금융위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예방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제 시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닥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앞에는 색깔이고 뒤에는 동물이에요. 색깔. 색깔이라고 하니까 네네. 옐로우. 옐로우. 아, 정말 옐로 카드 주고 싶네요. 옐로 카드. 발레리나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블랙스완. 그래요. 근데 그대로는 아니고. 그들은 아니야. 그럼 색깔은 블랙이고. 색깔이 블랙이 아니라 이거지. 힌트 좀 이렇게 들어줘요. 아, 정말. 색깔만 다르다고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4, 화이트 스완. 2, 화이트 스완. 1. 아. 정답입니다. 화이트 스완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원래 블랙 스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블랙 스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검은색 백조가 어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왔을 때 블랙 스완. 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근데도 이제 대비를 못할 때는 화이트 스완. 근데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미 씨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령 그 갑자기 조명이 팍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방송이 되게 위협받잖아요. 위협받죠. 이런 경우에 블랙 스완. 블랙 스완. 보미 씨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재환 씨가 한 달 있다 휴가를 간대요. 네. 근데 휴가를 가기 전까지 별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네. 화이트 스완. 아. 중간이 있거든요. 네. 재환 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레이스 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회색, 그레이 스완. 그래서 약간 요 경제 위기에서 아닙니까, 상식? 이렇게 그 되게 이거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 스완을 잘 구분해가지고 네.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톡방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어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문제나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벌칙도 피해가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문제나 맞췄는데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이 그러게요. 아이고, 이상.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요즘 청년들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M4세대라고 할 만큼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청춘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헝그리 정신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은 학생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긴 해봤을 텐데 어떻게 좀 해봤을까요? 일단 취업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쵸. 취업도 막막하지만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게 생각을 하면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모아야 되는데 뭐 돈 모으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현실이 답답하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청년들을 M4세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 결국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일단 처음에 포기한 게 연애, 결혼, 출산. 네. 그래서 3포세대로 그쵸, 시작을 3포세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포기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애들 못 만나니 돈이 없어 못 만나니까 네. 인간관계 포기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과 희망도 포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외모까지. 아. 그래서 교포세대라고 하거든요. 말 너무 슬퍼.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적 맞아요. 돈이 없다. 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슈에 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정말 이 정도면 막말이 아닐까 싶은 망언이 나왔는데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라는 네. 한국장학재단 수장의 말이 일단 첫 번째 기사로 꼽혔습니다.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하죠. 빚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고통에 무신경했다는 것이 이제 그 주요 골자인데요. 그는 부모 도움 없이 학생이 직접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무이자 대출을 거론하면서 학생들이 네.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었더니 이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정신운동 차원에서 상위 소득계층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 자립을 유도하고 출발선도 공평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라는 개념은 좀 너무 뭐랄까 있는 자의 여유 같은 느낌도 네. 좀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노한 청년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1인 청년 지하 옥탑 거주비율 38% 질적 주거 안정 힘쓸 때라는 기사인데요. 네.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서울의 주거 사정이 양적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좀 갖춰지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년층한테 그러면 어떻게 주거 안정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청년층은 주거비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더 그런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중 지하, 옥탑, 비주택이라는 게 고시원 같은 거 네. 얘기예요. 이런 거에 거주하는 비중이 3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라고 하죠. 서울시는 당장 21만 원 내외의 소형주택 신규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4만 원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여기에 서울형 뉴스테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연계도 추진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확산의 저리융자와 보조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혜은 학생 첫 번째 기사 보고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어떤 걸 느꼈다기보다 화가 났습니다. 아, 그렇죠. 화가 날만해요. 네. 내용을 쭉 듣고 싶었는데 네네.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는 그럴 수 말에 있어요. 맞아요. 울컥해가지고 그럼요. 그게 너무 귀에 가슴에 또 꽂히더라고요. 네. 예은 학생처럼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빚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는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사기를 꺾는 말이다 오히려. 그렇죠. 그럼 청춘은 다 아파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그거 아세요? 뭐요? 노력. 노력. 네, 노력. 네. 알죠. 옛날에 이제 노력으로는 노력.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 빛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말들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알겠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현실을 외면한 발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망언들에 가까운 얘기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노력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봄이 하나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자동화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인식이 좀 마음 아픈 거는 이 어른들은 개인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했어. 너네가 좀 더 했으면 될 것을 너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니까 당연히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이현 학생?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서울의 비주택 거주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뭐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비닐하우스 어떻게 네, 사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전에서 학교를 다녀서 뭐 쪽방이나 지하 옥탑방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택하는 건 다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에 들어가면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옆방 소리 다 들리고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아하. 자취를 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고시원을 택하고 있고 학교 앞에 고시원이 한 수십 군데가 되는데도 전부 다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해본 고시원 생활해봤어요? 네, 입장으로서 그곳에 그 좁은 쪽방에 있으면 정말 희망마저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조금해요? 들거든요. 네, 정말 작아요. 저도 불쌍하네. 그 신림동에서 고시원에 있는 친구들을 좀 봤더니 네. 이 친구들이 거의 그러니까 공부만 하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 공부를 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드디어 좀 얘네가 정말 이제 고시 생활을 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고시원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 때. 분명히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봤어요? 뭔가 알 것 같아요. 뭐 진짜 말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 혼자 말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네. 않았는데 근데 어떤 기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있으니까 그 네. 답답함과 뭐 여러 가지가 외롭고, 네. 복합적으로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말해본 적 있나요? 저는 혼잣말 되게 자주 해요. 저도요. TV 강아지한테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자주 그런 해요. 거는 이미 교감이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전 TV 보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안녕?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 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천년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이게 사실 좋은 곳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정책치고는 굉장히 좋은 곳에 지금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네. 지하철역 근처에 2, 3종 그 주거 지역을요. 네. 좀 준주거 지역이나 좀 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점유율. 땅이 요 정도 있으면 건물을 10평을 지을 수 있는데 2, 3종 주거 지역이면 네. 그걸 풀어주면 20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더 높이 올라가니까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세우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역세권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분양이라고는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역세권 2030 청년 정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예은 학생은 이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역세권이든 아니든 저렴한 주택을 준다고만 거죠? 하면은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주거 정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역세권 2030 정책, 최근 서울시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여기에 또 투기 자본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제 효과는 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우리 뭐 그런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역세권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더블 역세권 더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분히 어떤 그 유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 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청렴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얼마에 사서 팔 때는 이거 이상 못 받게 한다든가 네. 프리미엄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손보고 이 투기꾼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행이 제대로 돼서 청년들이 지하나 옥탑 말고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회사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코즈 마케팅을 기획해 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예은 학생 준비됐죠? 네.
저는 어학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다니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는 사실 청년층이 주 고객이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 몇 명당 좀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 몇 명에게 그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이렇게 공짜로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거네요. 또는 장학금이나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사실 이제 코지 마케팅이 사회 공헌이잖아요. 네. 사회 공헌을 통한 건데 중요한 건 코지가 아니라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하나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교육 학원에 그런 강의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될까요?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책 한 권만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날 SNS라든지 뭐 친구들끼리 카톡에서라든지 언급이 되게 많이 되고 줄을 길게 서서라도 책 한 권이라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료 강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학원에서도 홍보를 할 테고 SNS나 또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그게 또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교육이라는 부분이 되게 네. 되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교육을 지원해줬다 이런 거 가면 오히려 이미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교육이라는 게 학교는 뭐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부분이 있지만 사교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비싼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학원비에다가 책값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분야라고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더 마케팅에 이용을 한다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이런 저 유행에 수연사한테 처음으로 그쵸? 잘했어요라는 말이 처음입니다. 나왔어요. 네. 처음. 너무 기뻐요. 너무 어떤 부분이 잘 된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코지 마케팅에서의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는 사실은 실용적인 거 이런 걸 제공을 하니까 우리는 정말 실용적인 걸 너네한테 필요한 걸 알아서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풀어갔으면 더 나은데 네. 사실 이렇게 좀 계속 이러면 사실 좀 망설이고 해야 되는데 나름 알고 이건 있었던 거구나. 나의 어떤 진정성이다. 내가 정말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게 너무 필요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면접하는 게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걸 느끼는 건데 네. 저런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에 좀 좋았다고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의도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좀 어디일까요? 약간? 뭐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년한테 많이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지 마케팅 하면 이제 사회공헌 마케팅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사회공헌 한다고 했는데 청년한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 설문조사 차원에서도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공헌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단톡방 퀴즈도 많이 맞추고 그러게요. 오늘 시안쌤한테 네. 칭찬도 듣고 와. 예나쌤 어땠어요? 오늘 제 날인가 봐요. 아니, 사실은 이게 청년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청년의 입장이고 내가 힘들었던 거 뭐가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사교육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같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확인해볼까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을 좀 패러디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뭐하니까 청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언어를 한번 재정의를 해보고요. 당연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 흔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뭐니까 뭐뭐 청춘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청춘이니까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뭐 어떤 수식어를 달 게 없어요. 수식어를 다룬 순간부터 청춘이라는 말이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항상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명성의 명언 중에 하나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엉망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 편하게 좀 살면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못할 거 못하고 그리고 살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약간 좀 제 얘기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슈퍼스타 K를 나왔거든요. 네. 가서 노래도 부르고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멋진 얘기 해줬습니다. 강연할 때 가끔 하는 얘기예요. 네, 강연을 좀 다녀줘죠, 제가. 예. 그랬었죠. 자, 보미 씨. 네. 부담이 되네요. 죄송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꿈꾸니까 청춘이다. 그럼요.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나이로 정의하고 싶지 않고 네.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을 청춘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네, 두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꿈을 꾸고 사는 것은 청춘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M4 세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은 뭐 장난 아니네. 자, 우리 예은이 한번 해볼까? 이 다음에 저예요. 예은이 한번 해볼까? 저는 불안하니까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이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뭐 내가 될까? 뭐 이런 어려운 길을 내가 뚫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함들이 되게 많은데 당연히 연습도 안 해봤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고 그래서 또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저요? 즉석 제 드립으로. 네. 저는 마음 먹으니까 청춘이다. 결국 21세에도 애늙은이가 있잖아요. 그쵸. 전혀 청춘 같지 않은 애들. 근데 50세이신 분도 되게 청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청춘이라는 건 자신의 마음, 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들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미 씨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 그런가요? 마음 먹기 때문에 달렸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청춘이니까 청춘입니다. 맞아요. 사실 정답은 네. 없지만 오늘 맞아요. 다들 멋진 말들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러게요.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모르니까 청춘이다. 인생에서 어떤 순간도 두 번 살아본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몰라서 실수도 저지르고 혹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거나 더 설레기도 한다. 또한 청춘의 앞날은 모르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태연 학생,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예은 학생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아직 인생에서 꽃이 피기 전에 수많은 흔들림에 있는 시기가 우리들의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길과 수많은 고민 속에 나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내 자신의 청춘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도 존재할 것이다. 다혜 학생, 젊으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젊으니까 좋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데 두려움도 없이 언제든지 도전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어투에 청춘을 지칭하는 말보다 젊으니까 청춘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로 청춘들을 다독여줄 필요성이 있다. 유실 학생, 바보니까 청춘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갚아야 할 빚도 많다. 그럼에도 선택의 기로에선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희망을 꿈꾼다. 이런 우리의 선택을 두고 바보같이 왜 돌아가느냐, 바보같이 왜 뻔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 묻지만 그래도 바보같이 우직하게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 아닐까? 그런 우리들을 칭찬하고 싶다. 아, 좋네요. 우리 학생들의 의견, 친구들의 의견, 우리 예은 학생 어때요? 오늘은 하나하나 되게 다 명언 와닿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본인 입장이라 그죠? 네, 너무 저한테 와닿는데 특히 이 김유실 학생의 의견이 유실 학생. 네,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보같이 왜 돌아가느냐, 바보같이 왜 뻔히 보이는 데 가냐.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하러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냥 안정적이고 편하게 가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도전해보는 거고 내 인생이니까 또 해보고 싶은 거 해보는 건데 왜 저렇게들 말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공감이 갑니다. 그 명언 중에 힘든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말도. 참으로 봐. 예,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네. 네, 다들 좋은 말들이어서 네네. 또 자신의 가치관에 담긴 말이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뽑은 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왜요? 저희가 뽑은 거는 김유실 학생입니다. 유실 학생. 바보니까 청춘이다. 네, 되게 항상 좀 이상한 그쵸. 좀 삐뚤어진 생각들, 새로워요, 근데. 좋은 말로 비판적인 그런 그쵸. 사고를 보는데 되게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희망을 꿈꾸는 거 사실 어른들은 하기 힘들어요. 가진 게 많고 그 가진 게 많을수록 사실 이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청춘의 특징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향점을 잘 나타낸 말 같아서 저는 유실 학생을 뽑겠습니다. 네. 유실 학생 잘했네요. 네. 그러면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헝그리는
청진한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보 같은 어른들의 우리 청년들의 해답은 바보같이 접근한다. 네, 정말 우리가 정말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다음에 한번 꿈꿔보며 거기서 또 개혁을 꿈꿔보는. 그러니까 바보의 바보로 대항한다는 좀 이상한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은 학생 오늘 어땠습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힘든 현실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뭔가 위로도 받는 것 같고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뉴스 기사 2개도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있었고 또 청년 주택 같은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네.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께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사포에서 진행을 맡게 된 이웃집 누나 최지연 컨설턴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유익한 수다로 네, 콕콕 찝어주는 실전 팁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얼마든지,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짬뽕이 먹고 싶다. 혹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두 선생님. 저는 보통은 그냥 무조건 짬뽕으로 갑니다. 무조건. 네, 저는 그냥 확고하시네요. 네네네. 음식에 저는- 있어서는 저는 두 그릇 다 시켜 먹는 편. 그릇을 다 시켜. 네, 네. 2인분을 드시는군요. 대식가. 양도 많고. 두 개가 먹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짬짜면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설마 이거 나올까 했었는데 너무 결국 그 뻔한 말씀 대답이었죠. 하시는군요. 예. 오늘 뭐 요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혹시 뭐 학생이 셰프를 준비하는 학생인가요? 혹시 뭐 중국집 창업에 혹시 그런 관심- 쪽이 아닌가 그런 분인가요? 싶습니다. 네. 이 학생은요, 오늘 네. 오는 학생은 짬짜면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이라면 우리가 뭐 두 개를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신중히 뭐 하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직업이다 보니까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학생 시절 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기재된 어떤 직업의 어떤 수가 총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1만 1,440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가면 더 직업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작년에 늘어난 어떤 직업의 수가 26개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그러다 그건 보니- 꼭 찾아봐야 네네. 되겠네. 이 26개 뭘까요? 그런 26개 중에는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그거는 뭐 소셜 미디어 전문가든지 뭐 이런 그렇겠네요.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직업도 많이 없어졌고 또 새롭게 생겨난 직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궁금하시다면 워크넷 사이트에 가셔서 워크넷. 직업진로. 네. 오늘 나오는 지원자는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아나운서와 네. 포스코 기계설비 분야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하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제일 어려운 학생입니다. 또 두 가지인 거예요. 전혀 또 다르고 분야가. 네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죠. 복수전공. 복수전공. 복수전공에 대해서 음.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전공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401명 학생을 조사했는데
52.5%가. 52.5%면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하는 이유는 취업에 도움된다가 또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할 때 선호하는 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상 계열 30.8%, 그 중에서도 경영이 27.6%로 가장 그렇죠.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수 전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좀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라는 어떤 친구의 비율도 약 70% 정도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수 전공을 또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내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돼서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거의 절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복수 전공 계속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학년들 이제 1, 2학년 진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과를 선택한 계기가 성적에 맞춰서 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전과를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복수 전공을 간혹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공을 2개를 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전공 제한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복수 전공을 해야지 또 나중에 입사 원서 썼을 때 최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상경계열 쪽으로. 네네. 그렇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뭐 뭐래거나 걸려라라는 마음만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똑똑하게 이 2가지 아나운서와 기계 설비 분야를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만 파고들어도 요즘 힘든 상황에 2개 다 하다 놓치는 건 아닐까 생각. 아니 그러니까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네. 그게 잘못되면 걱정이 돼서 네, 드리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삼촌의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또 학생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또 위해서 아무 데나 또 원서를 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목표가 없이 넣었다가 덜컥 이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 약 72.5% 정도의 어떤 학생들이 기업을 갈지 말지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72.5%.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올드 루키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올드 루키. 올드 루키라는 표현이 한 1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대기업을 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생각보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들 약 한 70%의 사람들이 올드 루키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통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진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들었을 텐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취업이 된 거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다시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연봉에 대한 어떤 갭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좀 더 뭐 자신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원서를 넣기 전에는 취업 정말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간절하죠. 다니겠다. 기도죠, 네. 그죠. 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막상 붙고 나면 갈지 말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라고 하는데 그쵸. 당연하죠. 신중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근데 그 신중한 게 또 너무 신중해지다 보면 이게 그 취업할 시기에 놓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 시험 또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죠. 공무원 시험 역시 9급만 하더라도 고시라고 할 정도로 경쟁률도 높고 합격하기도 어려워서 평균 한 13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제가 한번 상담을 다 해봤었는데 정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임용고시라든지 일반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취업하기가 힘들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새삼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학년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결정해서 딴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3학년 때도 아직도 공무원을 할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좀 너무 늦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네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4학년 졸업하고 나서나 4학년 2학기 때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이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걸 하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고 아, 굉장히 고구마를 한 물 없이 10개 먹은 것 같네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 진짜 엄밀한 표현이다 이거 진짜. 사이다가 고구마 필요합니다. 10개. 집에서 혹시 생각하고 보시고 괜찮지. 순간 막 저도 정말 이 답답했어요. 시험 그래서 얘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제가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준비한 학생이요. 2가지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나머지 기계 설비 분야로 컨설팅을 좀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직무를 맞춰서 컨설팅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직무인가요? 우리 참 학생 기계 선생님? 설비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전공자 아닌 사람들 설명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 반도체 그 공장에서 정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잠깐 그 몇 분 정도 일어났는데 손실액이 뭐 7천억이 나왔다, 몇 조가 나왔다. 그만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막대한 어떤 설비를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설비로 인한 문제에서 어떤 생산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도 전부 다 가나라한 어떤 업무가 바로 설비 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기계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제 역할이 그거잖아요. 또 쉽게 설명하는. 네, 삼촌 그러니까 부탁해요. 결국은 네, 쉽게. 기계적인 일이란 죄송합니다. 기계 설비 관련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장비 산업, 철강이나 이런 데는 장비 산업은 정말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몇 분 만에 몇 천억.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그 설비 관리 그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강건성을 확보를 하고 강건성. 정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에 기여하는 직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코가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제일 들어가기 힘든 약간은 좀 엘리트스러운 뭐 학교를 많이 본다 뭐 등등등등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이면서 또 가장 좋은 회사는 어떤 평판이 있었던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열린 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 대한 어떤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특히 요즘에 여성 인력들이 철강 쪽에 굉장히 부족한데 여성 인력들도 좀 의무적으로 항상 더 많이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가 탈스펙이라는 그 태그를 많이 달고 있었죠. 채용 트렌드에서. 예, 그래서 네네. 정말 그 NCS 기반을 활용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기계설비 분야에서 우리 이 지원한 강산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산이라고 합니다. 강산 학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네. 제가 좀 떨리네요. 왜 떨리세요? 사실은 제가요, 강산 학생을 미리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만났다고요? 네, 제가 강산 학생을 미리 만나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조금 해줬어요. 참 부지런한 누나세요. 그러고 제가 강산 학생을 좀 만나보니까요, 너무 인상이나 뭐 이런 준비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그런 인상이 느낌을 좋습니까? 좀 부드럽고. 굉장히. 근데 지금 저는 사진 보고 좀 굉장히 좀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드럽다는 거죠? 네, 사진상으로는 저도 조금 이제 실물보다는 그 실물에 있는 매력이 사진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살짝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잘 썼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력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여기 뭐 기초 여기 자료에서는 뭐 딱히 언급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아이디가 이메일 아이디가 궁금한데요. 저거 이렇게 한글로 읽는 거잖아요. 강산. 네, 사실 저런 아이디는 좀 선호하는 아이디는 아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뭐 모음이 없어서 읽기 힘든 RKDT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뭐 영단어나 아니면 이니셜 정도로 네,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까? 이메일 주소의 의미를 자꾸 물어보시는 면접관들이 의외로 많다.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이메일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를 학생들이 하나 근데 만들었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스킬적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면 가끔씩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뭐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메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자괴감이 든다. 꼭 취업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취업을 위해서 조금씩은 신경을 써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메일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도 업무상 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가 사실은 아이디도 평생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미지. 그럼요. 예. 그것도 결론적으로 계속 평생 가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채용 공지, 합격 통보 이런 것들 다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이메일 아이디는 좀 괜찮은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가끔씩 무난한 이거는 걸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요. 옛날에 이런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옛날 남자친구 번호를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 그렇군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전화번호를 이제 보통은 자기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맨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다가 휴대폰 번호를 옛날 남자친구 번호를 적었다가 연락 계속 못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다시 네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정말. 그쪽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번호가 좀 이상하다 했고 그때서야 몇 개월 후에 알았던 친구들 한 명 있었습니다. 옛날 남자친구 좀 그렇군요. 받아주지. 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네. 하여튼 저도 정말 너무 재밌는 사례네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였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뭐 이제 뭐 옷 하나 띄어쓰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철저하게 춤에서도 네네네. 노래 부르기. 네. 노래 부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얘기하죠. 댄스라든지 노래는 항상 시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라는 염두해서 항상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노래를 더 잘 부른 친구 그리고 아닐까 혹시라도 싶습니다. 또 노래를 시키면 신나는 노래를 불렀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너무 처지는 박수도 좀 노래보다는. 유도하고 네. 또 옆에 사람이 노래하면 내가 노래하면 박수같이 쳐주고 이런 게 뭐 아니 저는 또 그런 걸 아,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좋은 제가 만난 학생은 특기가 랩이었어요, 랩. 그래서 랩을 시켰기 때문에 그 개사를 해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랩을 준비해서 간 학생이 저는 그런 있었습니다. 친구 있으면 나도 내 막내로 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공대 학생인데 좀 약간 공대생들이 좀 약간 부족한 어떤 좀 노래 부르는 토론, 네.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PPT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래도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 사실 지금 제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쓸 때 특기에다가 설득이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억나는데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면접관이. 내가 왜 널 뽑아야 되니? 어쨌든 저거 쓰는 것도 면접과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저는 그 경력상이 꽉 찬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직업방송 지금 패널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홍보팀에서도 많이 네. 있었고. 좀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자기 그 전공을 또 살려서 하기에는 약간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하나 있어서 한두 개 정도 좀 있으면 특이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우리가 그쪽에 자기 전공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게 없으면 좀 약간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나운서 쪽에는 맞는데 그쵸, 그쵸. 포스코 쪽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좀 네. 학교 전공 실습이라든지 그쵸, 뭐 그쵸. 다른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네, 경험을 좀 우선적으로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그다음에 개인 능력 보는데 저런 거 어학 기타 뭐 그리고 또 어학하고 별도로 기타 있는데 저런데 뭘 쓰면 좋을까요? 저런데 역량 쓰는 건 어떨까요? 역량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컴퓨터 뭐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네요. 네. 기타 배우는 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3학년이기 때문에 여기 좀 그냥 요즘에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중국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 정말 약간 공대생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좀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언어를 몇 개 더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기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 삼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나중에 조금씩 공부해두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학생이 아직 중국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뭐 공인 외국어 점수가 없다 네. 뭐 그래서 어떻게 기재하냐 기재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기타가 바로 그럴 때 시작한 지 한 달은 됐지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 아모레 퍼시픽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한 1, 2개월 정도 배웠는데 아모레 퍼시픽 지원을 쓸 때 아모레 퍼시픽이 현재 지금 중국 사업을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나마 뭐 내가 공인된 점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자체도 회사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선 칭찬하고 싶은 게 이전에는 항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항목에 맞춰라 그런 게 있었는데 우선 항목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한 네. 게 우선 그 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어쨌든 이 친구 설비 쪽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계 설비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학생으로서 내가 관련된 설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 간접적인 어떤 경험도 했었다는 어떤 측면도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이 서류가 만약 합격했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인턴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계속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지원한 분야가 기계 설비인데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썼으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잘 쓰긴 네네.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 과정 저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이제 물론 성장 과정에 또 그 포스코나 또 지원 직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가장 뭐 좋은 방법이기도 네. 하겠지만 네네. 그 이외에 이공계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지금 보면 이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공학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다른 소양 이런 걸 중심으로 쓴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한 가지 정도 좀 지적을 하자면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가 대부분 거의 한 80%, 90% 좀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좀 분할을 해서 대학생 이후의 어떤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성장 과정 하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쵸.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국한돼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그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왜 항상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부모님 밑에서 뭐 쓰라해.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안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2번 얼굴 뵐 수 있는 아버지와 매일 아침 아픔을 끌고 가게문을 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좀 따뜻한 친구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느낌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그거지. 느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왠지 이런 친구들은 회사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면접에서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정 환경 중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연결되는 게 그 처음에 나온 문장이 그런 면에서 좀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 얘기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건 이제 부모님 추천서지. 근데 그렇죠, 그렇죠. 양을 저 정도 하고 그 이후로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중심이 되면 부모님 스토리는 저렇게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항목입니다. 저는 여기 잘 썼는데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 특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특히 이 부분만큼은 이래서 더 나에게 뭐 했다라는 게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거 이것도 하고 설비 과정도 배웠고 실험도 진행했고 간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는데 저 중에 특히 몇 학년 몇 학기 때 요게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가 네, 나와줘야 포스코에 이직에 되는데 지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까지만 들어갔으면 네네네. 아주 금상첨화가 될 뻔했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면 강점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그냥 좀 서머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좀 그러니까 나와줬으면 대표적인 경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항목이 저거는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강점에 대해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네. 경험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밑에 보면 인턴사원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 매 항목마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한목과 관련이 없으면 뭐 한 번을 쓰되 계속해서 반복적인 건 안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이라고 해서 계속 배우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면 가르쳐줘야 되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고 내가 꼭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은 조금 고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복적인 부분들인데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걸 쓸 수밖에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경험이 근데 항목을 채울 게 없어서 그렇죠. 근데 항상 관점이 완전 서로 다른 거라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반복하는 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도 채용 담당자 중에서 자기소개서 평가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저런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구호잖아요. 구호가 또 비슷한 게 항목마다 반복되면 좀 지루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대체적으로 강산 학생의 자소서는 저희가 좀 깔끔하게 잘 썼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정말 잘한 거 칭찬을 해주신다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항목에 충실했던 거 그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기숙사에서 설비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익혀왔다는 어떤 부분이 해당 분야 지원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도 그 헤드라인을 딱딱 지정을 해줘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이런 예고를 해주었고요. 또 직무에 충실하게 또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준 것이 저도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강산 학생의 준비된 1분 면접 스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화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지원자 강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불납니다. 고등학교 총학생회장과 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책임감과 소통 능력을 배웠습니다. 구성원들과 협업하는 자리에서는 스피치 훈련 받았는데 저도 항상 상대방을 발음과 속도 이런 거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데 약간은 좀 이 포즈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호흡을 할 때 너무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정보 전달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전달하는 법을 또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네요. 아까 사진관 그렇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배우고 협력한다는 자세로. 근데 역시 배우가 맞는 배우고. 아니 물론 인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네요.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오, 예. 네. 기대됩니다.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고 확실히 그 방송을 많이 출연해봐서 그런지 뭐 자연스럽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저는 근데 너무 어떤 말 하나 단어 이어갈 때 너무 오래 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그거를 너무 뭔가를 이제 한 템포 쉬는 건 좋은데 뭔가 이 한 템포 더 넘어가서 또 말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것까지 보셔서 디테일하십니다. 네. 말할 때 약간 저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은 말을 더 빨리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산 씨를 직접 만나 뵙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강산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융화되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강산이라고 합니다. 경력사항도 보시면 네. 다 패널, 강사, 홍보대사 다 이쪽이라고요. 네. 사실 제가 경력 칸에 캡스콘 디자인 공모전 대회나 발명 대회 아니면 회로 설비 등을 쓰지 않은 이유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아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영아 학생 인사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정말 되게 특이해. 정말 반갑나 보네요, 진짜. 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네. 저의 이 인사에 약간 경쟁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지지 않으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하나생명과 삼성생명입니다. 보험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네. 우리 혹시 황보미 아나운서께서는 첫인상이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두 기업 다 굉장히 친숙한 회사예요. 그렇군요. 왜 혹시? 제가 네. 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역시나. 보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꿀팁이에요. 네, 이게 특정 회사의 모든 상품이 다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 회사별로 대표 주력 상품이 있거든요. 야. 그 상품들을 좀 골라서 하는 게 좀 야. 보험을 선택하는 요령이 되지 않나. 이런 팁을 줄 수 있는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영원 학생은 어떤가요? 예, 뭐 일단 삼성은 명불허전 삼성이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63 빌딩도 있고 아우, 그 종로 맞아. 쪽에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하나 있지요. 빌딩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방송을 하면서 점점 하나 쪽에 친근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SNS 중독자예요. 그렇죠. 네, 하루에 대부분을 SNS를 하면서 보내는데요. 이 SNS를 보다 보면은 그 SNS를 굉장히 이제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네. 그렇죠. 인디 뮤지션들이랑 바로 네. 이 보험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보험업계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변 네. 친구들이 보험업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어우, 알겠습니다. 자, 홍쌤 보험업계 현황이 어떤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서 시장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업계는 이제 생명보험 예. 업종이 될 거고요. 업계 순위는 삼성생명 1등이고요. 그다음에 한화, 그리고 교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빅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양이라든가 또 네. 농협 얘네들이 이제 4등을 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신보험 관련된 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전 세계 한 8위 정도 굉장히 좀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확실히 학생들이 아직 자기가 직접 비교해서 보험을 드는 편은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하나 대 삼성 그런 모기업의 대결이 아니었나 좀 아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구도가 주의 굉장히 주제는 좋은데요? 보험인데요.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점점 점점 친구들이 늘어가요. 느는 것 같아요. 늘어가죠, 진짜. 좀더 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잘해줬어요. 처음에 이런데. 입사 원서를 넣었다고 가정하고 둘 다 최종 합격이 되셨으면 어디에 취업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생명보험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일반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가 다른 반도체나 다른 분야 때문에 좀 더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참 그래서 잘 지금 보일 텐데. 생각으로는 하나와 삼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마 삼성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 하나 야구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하나 말이 하나라고 그렇다면 가야죠. 하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하나 그룹과 그룹 봤을 때 네. 하나 그룹이 삼성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네. 사실 보험 회사라는 게 이분은 삼성 라이온즈 팬이면은 삼성생명을 갖겠네요. 그래요. 이제 안정적인 하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가 제 미래를 봤을 때도 삼성보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하나생명에 갈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하나생명이 그 보험 분야에서 최초 기업이라고 들었고 최초인 만큼 보험의 최초. 맞나요?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생명에 가고 싶어요. 아, 저는 삼성생명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어떤 이유가 생명사에 대한 있을까요?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생명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모기업 이미지를 보고 그리고 이 또 친구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생명이 좀 더 크게 깜찍했어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뭔가 하나생명을 좀 더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 가면은 맨날 이렇게 높은 비싼 빌딩. 하나라고 써있는 건물이 좀 더 친숙해서 아무래도 네, 무슨 실내에서 양사를 피고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삼성보다 하나생명을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결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삼성생명 대 하나생명, 삼성생명 18표와 하나생명 12표로 삼성이 좀 더 우세한데요. 표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뭐 한화가 그 생명보험계라는 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뭐 불꽃놀이라든지 아니면 또 작게는 야구 이런 것도 관계 있어서 꽤 많은 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앙 저격수 백수영. 네, 기대돼. 저 기대돼. 오늘은 굉장히 좀 센치해지네요. 왜요? 좀 몇 년 전에 사랑했던 여성분이 한 분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분한테 되게 든든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네. 정말로 그분은 저를 보험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백수의 노트! 네. 슬픈 일이네요. 먼저 하나생명. 네. 하나생명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죠. 네, 바로 63빌딩입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상징적인 그렇죠. 곳입니까? 그럼요. 옛날에 이제 그 학교 처음에 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약간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 놀릴 때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가봤냐? 있어요. 남산타워 가봤냐? 네. 63빌딩 가봤냐? 가봤냐? 네,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1화 오프닝에도 심지어 이제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제 저 멀리 63빌딩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둘리 세대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도 아닌 척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지금 한 건데. 네. 안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 63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홍쌤, 그 하나생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사이기도 하죠.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 대한생명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아마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대한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69년도에 신동아 그룹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85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또 63빌딩을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 근데 부실금융기관으로 뽑혀서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부경생명보험사로 이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하나그룹이 이제 편입이 되고 12년도에 지금 이제 사명을 예전에 대한생명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좀 회사를 좀 하나 쪽에서 운영을 한 다음에 12년도에 하나생명보험으로 이제 사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을 보면은 한 17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3년도에 매출이 한 10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10조라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하나 그룹 내에서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그룹의 모토에는 1952년도에 세워졌던 한국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가 화약, 뭐 지금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그룹 토탈 매출이 약 한 50조 정도, 근데 올해가 65조 정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저유가 때문에 이제 하나 케미칼 쪽, 그러니까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중이 좀 줄어들고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현재 좀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또 한쪽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보험 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파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간 자기계발 서적 제목 같네요. 어떤 거요?
아파도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답니까? 약간 후속작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네.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좀 약간 이런 예전에는 나이가 있거나 네, 질병이 있으면 좀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하나생명에서 업계 최초로 네, 이제 유병, 병 있으신 분, 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보험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 보험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보험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홍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이제 생명보험 업종에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관련 상품 판매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간편 심사 보험 다시 말해 그 과거에는 뭐 병을 앓았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 병원에 그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좀 상관없이 좀 가입의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상품들을 보면 기존에 한 10가지에서 3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인수 기준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물론 좀 리스크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판매가 매출이 좀 증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의 여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삼성생명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남시대. 강남시대. 네, 강남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화하면 63빌딩이 떠오르는 것처럼 삼성 하면은 이제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이제 태평로에 있던 그런 이제 사옥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근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승승장구하다가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서초로 이렇게 떠났어요. 네, 이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도 강남 서초로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금융하면은 을지로나 여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남시대를 연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삼성생명 안팎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건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 시대로 넘어오게 돼서는 좀 실리적인 노선을 띠다 보니까 삼성을 대표했던 그 사업도 지금 부영에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좀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 57년도에 동방생명보험으로 이제 설립이 돼요. 그다음 63년도에 삼성그룹에 이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2금융권 최초로 2006년도에 토탈 자산 100조를 이제 넘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퇴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 적립금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보험회사고요. 작년 매출이 2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1천 정도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또 이제 손해보험 쪽에는 삼성화재가 같이 있어서 보험업계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도 전자산업 다음으로 굉장히 큰 볼륨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역시 업계 1위답네요. 근데 최근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명보험 업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살을 재사망에서 이제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자와 체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파악된 미지급이 무려 14개 생명보험회사에서 한 2,400억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삼성생명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요. CSR 활동,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보험업계가 좀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 보험 상품들이 물론 차별화돼 있지만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꼭 어떤 기업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보험 설계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그 소통이라든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이제 좀 어두운 면이 좀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단어 아까 그 하나의 그 약간 서정적이었던 그런 한 줄 카피보다 이번에는 약간 포스 있는 말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죠? 삼성생명은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드 클래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DJSI라고 이게 DJ 이름이 아니라 이 음악 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우 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보고 읽어야 돼요. 이런 거는 못 외워요. 네. 또요. 네, 거기서 이제 국내 보험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 최고 등급 이름이 월드래요. 월드. 월드 클래스로 이제 평가가 됐고요. 와. 또 하나는 생명사 중에서 최초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와, 좋네요. 국내 시장이 그 포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점점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생명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뭐 삼성생명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보험사 회사이고 그 양이라든가 자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국 법인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올 1분기에 났던 적자 규모가 그 작년에 1년 동안 있었던 적자 규모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이 이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약 25%만 보험이 지금 가입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좀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제 미주권이나 구주권에 있는 아주 큰 글로벌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네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현재와 전략을 잘 구사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그 일반적인 그 회사 내의 그 업무 분위기? 저는 약간 권위적이고 압박적인 분위기 좀 싫어하는데 요즘 많이들 다들 그런 분위기를 탈취한다고 하긴 했으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많이 제가 느끼는 아직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년 인구층은 늘어나고 젊은 인구층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돈을 지급해 줄 일은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 신규 발자를 받는 일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아주 취업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에 반해서 가격은 되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다 어떤 수익 구조로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보면은 계속 믿고 따지지도 않는다. 네, 가격은 손해 절대 보지는 않을 그런 구조인가요? 근데 하나는 또 뭐 그렇게 보는 게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일단 생명보험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 노년층은 늘어나고 또 출산율은 저조화되고. 근데 또 광고만 봐도 이제 점점 가격도 계속 가격 경쟁에서 내려가고 있고 점점 조건도 아까 앞에 나온 얘기처럼 조건도 간단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은 비록 뭐 좀 가입자들이 많아져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가 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인구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나의 노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뭐 이걸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거 저축 상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나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우리 자양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보험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좀 긍정적 부분들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이 아까 영환 학생이 말한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 반대급부로 이 보험회사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금리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 운용, 그러니까 보험이 판매도 하지만 본인들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된다 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시장 여건들에 맞춰서 더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요거의 꼬리 질문으로서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이용자들의 가입비나 그런 걸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익 구조가? 주수익은 이제 당연히 그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금융업이기 때문에 본인 자산을 잘 투자하고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너무 예대 마진에만 의존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커머셜 뱅크적인 느낌 외적으로도 인베스터 뱅커,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금융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보험회사 걱정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이제 또 흔히 삼성은 워낙 삼성 갓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쵸? 또 하나가 이제 연마다 불꽃 축제 이런 것도 하고 또 광고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불꽃이다 하고 하나 야구 팬 그거 하나 야구팀 광고도 있고 되게 야구 광고를 보고 있으면은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청년을 위한 기업인 것 같고 이런 대학생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인식에 반해 실제로 기업 내 이미지는 어떤지, 이미지가 아니라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그룹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기업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불꽃 축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룹의 모태가 이제 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연결돼서 그룹의 이미지를 줬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총수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CSR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자들은 너무 그런 데만 좀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룹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CSR 활동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그룹 홈페이지 역할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업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이미지를 줘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거기에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전에서 치열하게 비즈니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임원 면접관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 주력해서 면접장에 가는 게 더 좋을 거다.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니까 어떤 회사 들어가는지보다 상사가 누가 걸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하죠. 같은 회사를 다녀도 상사에 따라서 분위기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상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모든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형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은 얘네한테 한 잔씩 이렇게 얘네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한테 이제 어떤 걸 사라고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얼마를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를 벌까요? 이 보험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 금융권이 좀 연봉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조사해보니까 16년 한 사원급 평균이 양사가 동등하게 한 3,9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방송 보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이제 대졸공채로 보험사에 입사하는 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로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맞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졸공채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큰 보험회사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보험사에서 설계 업무를 해서 진짜 B2C 세일즈라는 건 솔직히 그다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급이 좀 없을 때도 많고 그야말로 실적에만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할 문제이고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키맨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보험 상부를 좀 판매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라든가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이 너무 힘든데 어디라도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쉽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의 그런 설계자 직군에 대졸공채 신입사원들이 도전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 두 분야가 헷갈렸거든요. 되게 대졸공채여도 여기로 가는 줄 알고 무조건 여긴 줄 알고. 그 다르긴 하네요. 다른 거였고.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졸공채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의 연봉 수준으로 이제 페이를 받게 되는데
있는데 이제 설계사 직군에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정말 뭐 연방 몇 억을 받는 그런 설계사들도 많잖아요. 또 반면 또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설계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좀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백수영 친구분께 비싼 밥 얻어먹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 아주 비싼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원 학생 궁금한 거 또 있나요? 네, 그러면은 대졸공채 기준으로 이런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SSAT가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한화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인적성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그룹은 예전 방송 때도 얘기하면 했을 텐데 인적성 시험을 안 보는 좀 특수한 맞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냥 면접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금융권 면접 같은 경우에선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 판매 루트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험 상품의 특징도 다원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물 경제 동향의 흐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상품과 금융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PT 면접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이외에도 두 기업에 관한 한간의 소문, 카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그쵸. 네, 보험은 대졸공채와 다른 영업용 채용이 있다. 카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 학생들 보면 근데 좋은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설계 직군과 관련된 현장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내가 우리 시쳇말로 좀 맨땅에 헤딩하듯이 고객들을 좀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거 열어가지고 또 이제 고객들도 모집하고 또 이게 관계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키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키맨들이 또 이제 고객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영업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영업 직군들을 도전할 때도 일정 부분의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또 그걸 진행한 다음에 대졸공채로 여러분들 영업관리 직군으로 입사하게 되면 우리 흔히 뭐 보험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연령대가 높은 설계사분들과 협업, 관리, 리더십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반대 사이드에서 그런 업무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이런 관리자적인 업무도 남들보다 충실히 잘 이행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논리 설득 구조가 좋죠. 그러니까 징검다리로는 아주 좀 쓸만한 이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 약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설계사 쪽으로 먼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의 경력을 좀 쌓아야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다들 알거든요. 그 임원분들이 보험 설계직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에 이걸 오래 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근데도 아주 몇 달 정도면 너무 짧을 것 같고요. 한 1년 이상은 해야겠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턴의 기회들도 많으니까 대졸공채 나는 삼성생명에 대졸공채로 보험사 입사하려 한다. 그러면은 인턴이라든가 짧게 직장 체험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보험 설계사로 만약에 B2C 영업을 한다는 건 그거는 징검다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번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패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 영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과거 경험을 좀 잘 활용해서 타 산업의 영업 직군에 대한 도전하는 자양분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제가 질문하면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삼성생명은 올데이 면접을 진행한다. 카더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면접 보는 거 말하는 거죠? 하루 종일 본다고요, 면접을? 합숙으로 볼 때도 있고. 합숙으로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가면은 뭐 영어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동영상 본 다음에 그 역사 관련된 다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집단 토론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 설계하고 관련된 PT 면접 과제를 단체 과제로 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 그거 과제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임원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음에 이건 안 하나요? 그거 할 시간이 없죠. 저 참으세요. 네. 죄송해요. 이거 진짜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참으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이거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 여학생인데 그 합숙 영석 같은 데 가는데 편한 복장으로 오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여학생인데 진짜 뭣도 모르고 무슨 레깅스 같은 걸 입고 가려고 아이고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서 이렇게 게임한다기보다 빨리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금융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방송하기 전에 알아가면서 삼성도 원래 삼성이지만 한화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보고 그런 기업 이미지를 느끼면서 되게 이런 기업 정말 좋구나 이런 식으로 살짝 한화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홍쌤께서 하신 말씀이 네.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이미지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뭔가 쿡 하고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꼭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제 기업을 볼 때 꼭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말고 실제 현황이나 실적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봐야겠다. 좀 이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원 학생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운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우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그거 네, 같이 체력부터 열심히 기르는 하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자, 백수영은요? 저는 이제 계속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좀 매력적으로 와닿아요.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잘 안 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제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우리 홍쌤의 신의 한 수 꿀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이 성공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고 보험 상품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좀 귀찮아할 때도 있고 그러다 이제 어떤 보험을 내가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받을 때는 받는데 막상 내가 지원금 받을 때는 잘 안 나오더라.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향후 내가 입사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라는 식의 여러분들 전략을 좀 투영시킬 수 있는 자소서 작성과 면접 대응 기법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